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어제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도중 총기를 난사한 최아무개 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군의 사고 조사 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나가 있는 김도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도균 기자. 네. 네, 어제 오후만 해도 최 씨를 포함해서 2명이 숨졌었는데 밤에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내곡동 육군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상을 입은 24살 윤아무개 씨가 어제 오후 9시 37분경 치료를 받고 있던 삼성 서울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네. 이로써 이번 총기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심폐소생술과 함께 대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과다출혈과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나머지 부상자 2명, 이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총기를 난사한 최 씨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육군은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씨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최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서는 그제 그러니까 12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유서에는 내일 사격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또 과거 현역 시절 전방 GOP에 근무할 당시 더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기회를 놓친 게 후회된다는 것과 함께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내용도 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유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최 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군에서는 어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했나요? 네, 어제 오후 육군은 국방부 기자실에서 2차례 백브리핑을 열어서 총기 사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네. 총기를 난사한 최 씨가 현장에서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함께 훈련장에 입소한 예비군들과 가해자 주변을 대상으로 퍼즐 맞추는 식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육군 중앙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총구를 못 돌리게 막는 안전고리가 있었을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당시 안전고리가 불량이었는지 아니면 최 씨가 안전고리를 몰래 풀었는지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육군은 안전을 위해 사격장에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총기를 반드시 고정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당시 사격 훈련하던 다른 예비군들의 총기 중 몇 정은 안전고리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최 씨가 안전고리를 몰래 풀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예, 총기를 반드시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네,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네네.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규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규정이 아예 그렇습니다. 없었네요. 예, 그런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 씨가 이 군에서 관심병사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 예비군 훈련에서는 관심병사를 따로 관리한 제도가 없는 걸로 저희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예비군 동원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현역 입대를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신체적이나 또는 정신적 질병 유무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인지 공익인지 또 면제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예비군 동원에 있어서는 이런 선별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현역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전역 후에 정신질환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예비군 훈련이 예전에 비해서 점차 강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또 총기 사고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예비군 동원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인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최 씨 형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 가해자 최모 씨가 제대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대 후 일이기 때문에 예비군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뭐 파악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었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규정,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과 예비군이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연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훈련 받던 예비군들 사고 발생 이후에 퇴소를 하지 못했죠? 그럼 예비군들이 그렇습니다. 훈련을 계속 받는다는 건가요? 네. 예비군들은 지난 12일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훈련장에 입소했다가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네. 군 당국은 원래 계획된 대로 오늘 오후 퇴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은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군 관계자는 예비군들을 퇴소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고 발생 당시 사격장에 있던 사람들은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어느 정도 한 후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훈련 목적보다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사고가 날 때 사격장에는 모두 200여 명의 예비군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들 예비군들이 비록 총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종민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목격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이 돼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군이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전문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 언급했는데 뭐 이걸 군에서는 정말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조사를 하기 네. 위해서 붙잡아뒀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네, 이거에 네네.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군 가족들은 밤새 계속 불안했을 것 같아요. 뭐 네네. 예비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훈련 도중 숨진 예비군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네. 하지만 군 당국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의 실탄 지급을 비롯한 총기 관리 실태 전반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균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어제 발생한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총을 쏜 예비군을 포함한 3명이 숨졌고 2명은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원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허술한 예비군 훈련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에서 동원 예비군 관련 업무를 했었던 문영철 디펜스 21 플러스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총기 사고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맨 처음 드는 생각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이었던 게 네. 그 현역 시절 때 저도 예비군 업무를 했던 동원장교 업무를 했었었고 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은 저도 이제 52사단의 다른 연대긴 하지만 다른 교장에서 이제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상당히 그 아찔한 어떤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 예비군이 네. 그렇게 총기를 난사했다는 건 거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네. 저도 2004년부터 2007년간 예비군 부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면서 이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아, 예비군이 총기를 난사할 거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예. 현장에서 볼 때 그만큼 뭐 예비군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훈련받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하는 뭐 조교나 장교들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 네네. 이 총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총기 시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고정을 네. 하는 문제들이 지적이 많이 나오셨는데 일단 예비군 훈련을 뭐 2개로 나눠놓고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예비군은 동원 지정자가 받는 훈련과 동원 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통상 동원 지정이 된 병력들은 이제 예비군들은 1, 4년차까지 동원 훈련을 입소해서 2박 3일간을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고요. 네. 그러지 않은 예비군들은 이제 그 해당 수임군 자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대의 예비군 교장에서 이제 8시간짜리를 받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6시간 뭐 이렇게 단위별로 자기의 교육을 받고 이제 네. 나옵니다. 일단 또 동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이 부대가 필요한 병력을 충원시키는 자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중요한 자원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훈련 밀도라든가 강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요구가 되는 그런 훈련이고 향방 훈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 동네를 사수하는 이 기본 훈련의 정기 전수를 통해서 동대장의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그 통제에 받아서 자기 동네를 지키는 훈련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성격도 차이도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일단 예비군 훈련을 봤을 때 현재 그 향방 일반 예비군이라고 그러죠. 동원처럼 입소를 안 하는 훈련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훈련상에서도 실제로 이제 사격장을 가게 되면 이미 총기가 다 뺄 수 없게끔 와이어 줄이나 이런 걸로 울에 들어가 있고 네. 고정이 다 돼 있는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의 의문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죠. 예, 그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뭐 총기 한 발을 쏘고 나머지를 이제 뒤로 돌려서 뒤에 거고. 있는 예. 이제 그 부사수를 쏘고 네. 그다음에 3번, 2번과 3번과 5번 사수 쪽으로 해서 이제 총기를 발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뭐 대책이 없느냐, 뭐 좀 부대 관리가 안일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계속 언론에서 지적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일단은 언론에서 조금 일부 언론이긴 합니다만 네. 좀 너무 원색적으로 가시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요? 예비군 예. 훈련 뭐 잊을만 하면 사고다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전방부대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코멘트를 그대로 예비군에 적용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반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자, 예비군을 총기 난사했는데 그때 나머지 사람들 뭐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뭐 저도 기자이긴 합니다만 그 뭐 그런 논조의 기자를 쓰신 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네. 과연 당신은 비무장이다. 근데 총알이 꽉 차 있는 총을 당신한테 겨눴을 때 당신은 대항할 수 있는가?
실제 중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자기 통제하는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에 있다 보면 다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돌연변 총구가 향한다든가 총기 발사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예비군을 통제하는 현역 장병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혼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탄이 없으니까 우선 실탄이 장전된 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일단 그쪽은 빈구장이고 일단 예. 그쪽은 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고 있는 부대의 규모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다 이런 예, 지적이 그런 나오고 이야기를, 있는데 예. 그럼 당시 현장 통제할 수 있는 병력도 적었다. 네, 6명이가 있었죠. 있습니다. 병사 예. 6명에 장교 3명이었는데 네. 그 대위급 장교들이 중앙 좌우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사격을 할 때 저는 이제 동원 장교니까 중앙 통제를 했고 이제 좌우 측 통제는 이제 그다음 중대장들 중에 가급적 사격장 또 통제는 선임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부대 측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가하지 않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일단은 봅니다. 사격장은 일단 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그렇고 훈련 교관들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안전을 강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병력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방 부대는 우리가 완편이라 그래서 완편 대비 80% 병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방 상비사단은요. 그렇죠. 뭐 소대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전방에서는 네네. 30 몇 명, 뭐 4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근데 뭐 단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대 단위를 이야기하면 100명이 훨씬 넘으니까. 중대는 뭐 120명 뭐 이렇게 네네.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향토 사단들이 대부분이 그 기간 편성입니다. 기간 편성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네. 그 기간이 되는 인원들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원을 해서 끌어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인데 네. 중대장 딸랑 하나 있고 병사 10명 있습니다. 소대장은 없어요. 아. 예, 부사관도 없고. 그럼 동원 그 병력이 뭐 전시에 이럴 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죠. 아까 그 예비군 훈련. 예비군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 병력으로 만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10명이고 뭐 한 개 대대에 이제 화기 중대까지 4개 중대, 본부 중대까지 이래 합쳐서 한 50명 정도 될 텐데 휴가자, 사고자 빼고 그 지사 지원이나 그런 걸 또 빼고 나면 실제로 가용 병력은 한 40명 정도 채 남짓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격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교장도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그 사격장 아래쪽에도 조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격술 예비 훈련에도 조교가 편성돼 있었고 안전 수칙 쪽에서도 이제 다른 간부 한 명과 이제 조교가 이제 거기서 안전을 점검할 수 있게끔 다 편성은 돼 있었는데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6명 대 500명 사격 훈련 200이니까 뭐 1대 100, 뭐 거의 100단인데 뭐 300도 아니고 네. 스파르타쿠스 300도 아니고 이 병력들이 그렇게 다 하는 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이걸 놓고 너무 부대가 안일했다라든가 부대 네. 관리 책임 쪽으로 묻기보다는 왜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근원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 감독할 수 있는 병력이 어쩔 수 없이 적은 상태였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건 훈련할 때는 뭐 좀 더 많은 그 교관이나 조교들이 네네. 와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병력 지원이라 그래서 예. 타 대대 그러니까 연대가 같이 주둔하고 있어요. 통상 이 향토사단들은요. 그러면 정병력이 모자라고 좀 위험스럽다 했을 때는 아마 지원도 합니다. 저도 네. 지원 교관을 나가봤었고 저희 이제 부하들도 지원 조교로 보내본 적도 있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이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 평상시에는 네. 그 정도 병력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사격장에서도요. 그렇죠. 통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현역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원훈련 하려고 그러면 동원훈련 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교장에. 왜냐하면 그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예비군들 이름 하나하나 주기표까지 다 붙여줘야 되고 군장 끈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세팅을 다 해줘야 돼요. 네. 그 몇백 명 문치를 몇십 명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자기 훈련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전방부 대비해서 훈련 강도만 조금 낮다 보니지 전방 훈련 다 있고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대로 있고 동원 훈련 동원 훈련대로 있고 그리고 자기 병력 수보다 더 많은 예비군 물자를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네요. 그렇죠. 향토사단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네. 뭐 군의 서자다. 아, 군의 서자다. 예. 예. 군의 서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이번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 동원 예비군 관련 부대의 네. 이 개혁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 계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상가 제가 일단은 뭐 조의를 좀 표하는 바이고 다치신 분들은 빨리 좀 쾌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일단 그분들의 어떤 부상이나 이런 죽음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예비군 훈련 제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그 이번 사건에 보면은 그 가해자가 일단 고졸 출신의 군대를 갖고 이제 불우한 환경 여건이고 보호 관심병사였다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그 물론 보호 관심병사가 그러면 어떻게 또 뭐 연결이 돼서 이렇게 관리가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현역 때 보호 관심병사였다는 게 예비군 기록에는 어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아 남아있지 않나요? 네네네. 거기서 어차피 좀... 그거는 현역 때 네. 현역의 지휘관들이 현역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병력에 관련된 어떤 생활 기록부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는 거지만 네. 예비군 같은 경우는 예비군 편성표와 예비군 자력 카드라는 게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예비군이 최종 경력이 뭐였고 예를 들면 상근 예비역이다, 네. 보충역이다, 뭐 그 공익 근무 자원이다 이런 것들과 이제 해당 계급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의 하고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만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모르죠.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동대가 많은 동대하고 작은 동대가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많은 동네, 작은 뭐 동네.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니까요. 젊은이들이 또 많은 예.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동대장님 한 분하고 이제 상근병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 병력이 관리해야 되는 예비군 자원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단위가 넘습니다. 네네. 이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힘들죠. 뭐 관리하는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와중에도 또 이 동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동대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또 많고 하니까 네. 집안 돌면서 또 상근병들은 통지서를 돌리면서 눈도장을 찍고 이러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자원 관리의 문제점을 일단 한번 짚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동원 훈련이 상대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도가 높습니다. 네. 전시가 만약 물론 우리가 전쟁이 날 거라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전쟁이 난다 했을 네. 때 가장 중요하게 병력으로 충원될 자원들이 동원 자원들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6년 차까지 전부 동원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요? 다르네요. 병원. 네, 장교는 또 아마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네. 장교 부사관 간부들은 또 1년에서 6년 차까지 대부분이 동원으로 지정됩니다. 근데 저는 동원 예비훈련 갔을 때 장교를 못 봤어요. 거의 부족하죠. 한 명, 두 명 막 이랬던 부족하죠. 것 같아요. 부족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러블리스 오블리제 네. 부분에서도 저도 장교 출신이지만 장교분들 활용률도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병보다는 어떤 사회적 활동도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서 빠지고 그러니까 동비참 훈련이나 이런 걸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동원 훈련에 들어온 자원들이 좀 줄어듭니다. 거기다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동원 자원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부분을 보면 그 우리 방침 보류와 복귀 보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동원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방침 보류는 뭐냐면 이제 1974년도에 들어섰는데 이 제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학생을 비롯해서 교수 교사는 동원 지정이 네. 방침으로 보류시키겠다. 일동안 완전히 철폐된 건 아닙니다. 언젠가 예. 시기에 되면 복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규 보류는 법령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중요 임무를 하기 때문에 동원을 뺀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소방관, 경찰관들 별도의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법규별로 빼는데 이 방침 보류 같은 경우에 대학생을 일단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부분의 예비군이 대학생이 많으니까요. 네. 대학교 들어가면 일단 동원이 시정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연애 8시간만 교육받아요. 그렇죠. 저희 뭐 학교 다닐 때 네네. 보면은 그 선배들이 다 군복 입고 학교 오잖아요. 교육받은 다음에 술 마시러 오던데.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그래서 거죠. 이제 옛날 7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약 대상자의 20% 정도만 대학을 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큰 무리수가 없었고 자원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이제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수 고학력자들을 사전에 국가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원 지정에서 면제를 해줬는데 네.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는데 제도는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부분들. 물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이 상당히 힘들어졌으니 네. 학점 관리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 더 배운 사람이 더 가는 게 맞는데 형평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동원 지정을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상황에 불만이 쌓일 있으시면.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동호는 가급적 우수 자원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비교적 대학생들이 훈련의 집중도라든가 인지도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대학이란 제도권 틀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르는 부분도 높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예비군 훈련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런 자원들이 모여져야 언제 전쟁이 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이런 자원들이 나서 동원이 돼서 이제 증편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자원들은 빠져버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위주로만 돼버리는 건 이제 시대적 상황도 이제 조금 고려를 해서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네.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뭐 반발이나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많죠. 예. 일단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권이다. 네. 예, 솔직히 그 부분도 맞는 게 이제 저도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도 이제 대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대학생의 예비군 훈련은 학기 중이 아닌 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동원훈련 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잡을 것이며 학기 중이 아닌 방학이라든가 공강기 사이에 편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제도라든가 또 하나는 이 예비군 훈련 부대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들어와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소요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지금 조교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그 장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대학생들까지 들어오면은 더 그렇죠. 장비는 이제 장비 소요도 늘어나고 예비군 훈련 소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예비군들만 또 학생들만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만 따로 하는 동원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동원 편성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이제 예비군을 관리를 하는데 네. 예비군 자원은 이제 물론 뭐 국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제대하기 직전에 해당 부대가 미리 관리를 하고 미리 만나고 그렇게 해서 심층적인 관리가 되고 네. 실제로 자기는 항상 나는 전쟁이 나면 어디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거소지가 아닙니다. 주소지 기준에 네. 부대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부대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인데 제 주소지가 만약에 경남 마산이다. 네. 그럼 이제 39사단 예비군이 되는 가능성이 더 높죠. 이제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떤 동원 제도가 진짜 싸울 수 있는 동원 제도가 돼야 될 거고 일단은 네. 제도 편성이 그렇게 되고 우수 자원을 일단 우수 편성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돼야 될 거는 우리가 너무 인적 자원에는 너무 무심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정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무기 체계나 북한이 위협이 되면 물론 무기 체계 필요한 건 사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무기 체계 획득 위주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했고 예, 이번 뭐 SLBM 사태 같은 경우도 네네네네. 뭐 또 장비를 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뭐 SLBM 시체도 아직 정확하게 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뭐 허구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뭐 다른 이야기지만 북한이 보통 그런 거 했으면 동영상을 띄우는데 이번에 사진밖에 공개도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저도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좀 인적 자원 부분을 생각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이 이번에 그 예비군 사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병폐가 예비군 훈련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아, 사회적인 병폐가요. 예, 방황하는 20대들의 모습들이 네. 또 한편 드러났다. 근데 이 보면 만약에 군대에서 관심병사에 지정됐던 그런 전력이 네. 예비군에서까지 관리가 되고 뭐 그런 병력한테는 실탄 사격을 안 하게 하고 네. 이런 게 됐으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예비군 부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냐면 그 사전에 사격이 정말 곤란한 사람을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정말 뭐 예를 들면 몸이 안 좋거라든가 뭐가 이렇게 보이면 중대장이 현장에서 네네. 몸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빼기도 하긴 하는데 뭐 하기 싫은 사람도 나오라고 하고 네네, 그렇죠. 어젯밤 꿈이 좀 뒤숭숭했던 사람도 맞습니다. 나오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뭐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간혹 가다 보면 그 덩달아서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는 분들까지도 그렇죠. 예, 이제 같이 하시니까 이제 그 이제 참 그 해당 부대에서도 곤욕감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네. 하지만 이게 관심병사니까 이게 전력이 알려졌으면 그렇죠. 데이터가 공유가 남아야 됐으면 되죠. 막을 수 있을 상황이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또 하나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조심스러운 게 네. 어디까지는 예비군입니다. 다른 민간 생활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민간이 됐는데 예비군 기록 카드까지 남았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게 불이익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군은 솔직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 전력 카드를 이렇게 넘길 수는 없는 거고 아, 지금 현재 저희 예비군이 이제 300만 시대라고 그럽니다. 300만 정도 됩니다. 이제 네. 점점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2015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가 이제 38만 명, 33만 명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10년 뒤쯤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한 40% 이상이. 네. 그러면 이제 청년 인구가 한 22만 명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많이 주죠, 상당히. 그러면 이 병력 자원의 우수 자원과 아니라는 자원에 대해서 우수 자원과 비우수 자원을 갈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네. 일단 현역 부대 감소되겠죠. 그러면 예비군이 그걸 충원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비군이 지금처럼 덩치만 이렇게 300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수 집중 관리 자원과 이제 그렇지 못한 자원을 분리해서 이제 우리는 관리할 시기도 이제는 왔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원에 들어가거나 이런 예비군들은 좀 더 우수하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더 많이 나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예비군들은 그에 대해 상당히 이제 당연히 더 하는 분이니까 인센티브가 없겠죠. 네. 단지 이제 자기가 현재 어디 소속이 되어 있고 어디쯤에 집결을 해야 됩니다라는 간략한 소집 점검 형태의 민방위처럼 이제 그런 교육 형태로 좀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인센티브 제도 말씀하셨지만 네. 실제로 예비군 훈련 가면은 주는 게 뭐 교통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정말 오늘 내가 일을 하면 뭐 10만 원 번다. 이렇게 하면 10만 원 날리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예비군 제도는 한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번 달인가요? 지금 저도 그 예비군 동원 전력 정예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네.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 원래 시범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자유이용권 50% 할인권이라든가 예비군 훈련 갔다 오면 영화 할인권 뭐 이런 것들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임시적인 일단은 방편인 거고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예비군의 어떤 보험 등록이라든가 이번 사고 같은 이렇게 다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예비군 훈련 전원 보험제라든가 그리고 뭐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뭐 보상비를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뭐 그 평균 임금을 고려한 보상비가 나가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인 거죠. 국방 예산이 지금 요 정권 들어 조금 예. 잘려버린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획득하는 게 동원이 조금 후순위로 많이 좀 밀리는 경우도 있고. 군의 서자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저도 관계되신 분들은 좀 곤란하긴 한데.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약간은 관심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항상 정작 예산 부분에서는 밀려버리는. 뭐 전방 부대나 이런 데가 순위가 우선순위일 테니까 그렇게 네네. 했는데 네. 사실 지금 SNS나 인터넷에서는 이 예비군 제도 자체 실효성을 문제 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비군 제도 꼭 해야 되냐. 뭐 예비군 훈련 갔다 오신 분들도 야 내가 거기 가서 그 훈련 받는다고 그 땡볕에 앉아서 이게 뭐야 일도 못하고 예비군 해야 돼. 이거 예비군 훈련 안 해도 우리 총 잘 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예비군 무용론에 대해서도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작년에 뭐 또 언론에서는 예비군들이 실제 전시 동원 모직하고 맞지 않는 모직에 있고 훈련도 형식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제가 아까 인구 감소를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네. 현역을 앞으로 유지를 못합니다. 서양 외국 같은 경우 뭐 예전에 다른 뭐 어떤 분은 동원훈련 자원 확보 문제 전혀 없다. 옛날에 뭐 다른 냉전 시대 때 뭐 네. 소득 같은 경우 분단돼 있는데 뭐 예비군이 50만밖에 유지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냉전 때는 현역 중심제였어요. 네. 앞으로 가면은 유연한 형태의 어떤 그 부대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현역은 감소시키고 필요 때에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동원 자원이 결국은 관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여건이 이래서 예비군 훈련이 이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미래전에 대비하는 전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는 예비군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요구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규군은 줄이고 예비군을 늘릴 테니까요. 네. 뭐 특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예비군 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예비군 전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그렇죠.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차별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되고 일단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원 예비군 훈련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잠깐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뭐 보도 내용을 보니까 0점 사격 하다가 이제 실탄 사격 뭐 하는 그런 과정이었나 봐요. 네네. 근데 0점 사격할 때는 탄창에 3발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 이번에 보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0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예. 어떻게 보면 잘못 관리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통상 뭐
제가 이제 일반 향방 예비군을 갔을 때는 제가 6발을 받았는데 1차 0점, 2차 0점을 잡을 수 있게끔. 물론 예. 이제 그 총은 제 총이 아니라 이제 연습총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0점을 그렇게 획득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원래 동원 같은 경우에는 그 3발이니까 9발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부대마다 훈련할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물론 뭐 그때 교탄 사정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교탄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 발은 이제 초도 사격으로 해서 한 발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3발 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요번 같은 경우는 0점 사격 자체가 아니라 네. 그 축사 사격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줄인 상태에서 표적을 작게 해서 네. 그 표적 안에 넣는 사격인 거거든요. 0점을 잡는 0점 사격이 없이. 아니었고 예. 축사 사격이었다. 예.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격이었죠.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나 오해들이 있으신데 네. 일단은 뭐 0점은 아니었고 0점 사격을 원래 해야 되는데 0점 사격이 아니라 이제 비거리 사격을 이제 하려고 10발이 지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탄이 네. 10발이 들어가 있다. 뭐 이거는 따로 어떻게 저희가 비판할 수 있는 네, 탄 지점이- 10발이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그 예비군이 중간에 뭐 사고의 문제를 비판을 한다 그러냐면은 그 안전고리를 다 연결된 상태에서 탄을 다 지급을 할 텐데 네. 그 사이에 왜 이 예비군이 총을 들고 뒤로 돌 수 있을 거면 안전고리 부분을 제대로 안 걸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문제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문제시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탄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탄 자체 문제보다는 안전고리를 연결했는지 네네. 아니면 안전고리가 중간에 풀렸는지 네네. 그 부분 살펴봐야 된다. 네, 아무래도 근데 그 유서가 또 발견된 걸로 봐서는 고의적으로 조교나 교관들의 어떤 눈을 피하게끔 조치를 했지 않겠느냐 예비군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의로 그거는 뭐 조사 과정에서 계속 나올 텐데요. 네, 자, 이 어쨌든 이 총기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예비군 훈련장 뭐 저도 예비군 훈련 다녀왔지만은 평소에는 정말 이런 총기 사고 일어날까 이 생각 안 하게 되는 그런 자리긴 하지만 이 실탄 다룰 때는 좀 더 엄격한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누차 강조해도 모질함이 없는 부분이죠. 계속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앞으로 예비군 훈련이 계속 될 텐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네네. 아까 이스라엘 문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다른 나라 동원 문제도 문제.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징병제고 우리처럼 상존의 위협을 항상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네. 뭐 제대할 무렵쯤에 이미 자기가 지정될 부대가 나옵니다. 예비군 부대가 어디다라는 것들이 이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뭐 소년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준 예비군적인 요소들을 몸에 익혀져 있던 또 그런 문화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 그 부대에 해당 지휘관을 만나고 그 지휘관도 이 사람의 어떤 자력 카드나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면담을 하게 되고 우리 부대 어떤 인물 예비군이 되면 어떤 임무를 하게 되고 이런 걸 사전에 숙지하고 있고 네. 이 부대 쪽에서도 이 예비군이 어떤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또 알고 있고요.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재미난 건 우리는 이제 예비군이 전시가 돼서 동원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육군에서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동원 참모부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비군 자체가 독립부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원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원 안 되는 일반적인 예비군 부대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군 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네. 예, 현역 준장이 계시고 나머지 참모들은 다 예비군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우수 자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들도 있고요. 네. 그 예를 들면 도감청이라든가 전문적인 아주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부대 인원들이 양심 선언도 했었죠. 뭐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소한 사생활까지가 우리가 하는 게 과연 우리 엘리트 부대의 몫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예비군 부대들의 의식도 높은 우수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충원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게 극명의 차이 부분이고 이제 싱가포르도 있죠. 징병제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약 연간 한 30일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뭐 길게 봐도 일주일짜리도 있고 뭐 때에 따라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입영 훈련이 거의 현역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훈련 자체가. 예를 들면 장비도 그렇고 우리는 장비들도 일단 2성급 장비를 쓰고 있는데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현역이 쓰고 있는 동일한 방탄복과 방탄헬멧 막 모분이 방탄헬멧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셨던데 예비군도 방탄. 예비군 제 차에 방탄헬멧 실려져 있습니다. 방탄헬멧 방탄복 실려져 있는데 예비군도 쓰고 있는 장비가 1950년대 장비인데 대부분이
그런 거 쓰고 있는데 방탄복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방부대에서도 전방부대도 없죠. 부족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상황인데. 예비군한테 방탄복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네. 실현 가능성이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시고요. 이야기고 기본 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 이야기가.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장비적인 부분에서도 현역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지원들이 좀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 자위대를 잘 모르시던데 자위대도 예비군이 있습니다. 아, 자위대도요. 자위대는 자위대 창설과 동시에 예비군이 같이 생겼어요. 네. 예비 자위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가 즉흥 우리의 동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예비 자위대. 이건 우리의 일반 예비군에 해당되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게 예비 자위간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라는 뜻이죠. 여기는 연간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2년간 70몇 시간인가 군사훈련 이수를 하게 되면 예비 자위관으로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시가 나면 자위대원이 되는 거겠죠. 즉흥은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동원을 2박 3일 받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일본의 이제 부대가 예를 들면 삼각편제다 3개 중대가 있다 했을 때 네. 완편 대비 80, 80이나 뭐 70, 70으로 잡혀져 있던 걸 2개 중대를 100%를 맞추고 1개 중대를 50으로 낮춘 겁니다. 그럼 2개 중대 정상적인 임무를 네.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예비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50% 부분이. 그걸 채워주는 건가요? 채워주는 예.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부대 일정이 혹한기 훈련이 있다 아니면 부대 기동 훈련이 있다 주특기 훈련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그 훈련을 똑같이 현역들하고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비군들인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급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월 평균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물론 훈련이 더 붙으면 특수수당이라는 게 따로 붙지만 네. 우리 돈은 한 4, 50만 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그걸 받는 건 상당히 어떤 급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들과 이런 관계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예비군을 보내더라도 어떤 회사적인 불이익이 없게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이런 예비 자위관 제도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제 그 비상근 간부 예비군 제도라는 게 네.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비상근 간부 예비군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일단 간부니까 우수 자원이지 않습니까? 병들에 비하면 군에 대한 애착도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연간 한 20일 정도에 30일 정도 그 매달 나눠서 네. 예비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동원 훈련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동원 훈련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예비군들을 격려하고 나도 예비군이니까 우리 잘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달 이제 급료 하루 급료가 한 10만 원 정도 분량을 이렇게 받는데 네.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요 제도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건 왜냐하면 동원이 끝났는데 왜 자꾸 훈련을 가느냐 네. 이런 인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중도로 이탈해 버리시는 처음에 조원으로 가셨다가 네. 중도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제도가 이제 안정적이어야만이 이제 동원 쪽이나 이쪽 계통 같은 경우에는 차후 점진적으로 이런 사람을 늘려가지고 예비군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조금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인식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외국에 예. 비해서 너무 낮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비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 뭐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자위대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네. 뭐 어떤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예비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군부터 시작해서 예비군까지 네. 인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국민들에 대한 그렇죠.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야비군 뭐 이런 식으로 야비군, 인식을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신뢰, 인식을 좋게 만드는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군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신 우리 3명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네. 군복 쳐다보기 싫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군복 좋아합니다. 네네. 좋아하고 저는 아직까지 제 군복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예, 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예비군에서도 이런 사고 일어나니까 네네. 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 현역도 아니고 예비군이 이랬다 그러면 도대체 군대 어디까지 간 거냐? 뭐 이런 이야기 일반적인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그 어떤 조직 기관의 내부까지를 또 일반 우리 왜냐면 우리 민원을 넣더라도 민원을 넣는 분은 당연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제기하지만 실제 법령이라든가 그 기구의 조직상 문제라든가 이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점점 앞으로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는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이
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어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그 사고 현장에 있던 훈련장에 있던 예비군들은 계속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 아마 퇴소를 할 겁니다. 정상적이라면요. 네. 그런데 그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고가 났고 위급한 상황인데 다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부모님들이 걱정하셔가지고 한 10여 분이 부대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네네. 그런 저도 일도 봤습니다.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훈련을 멈추고 뭐 차후하든지 아니면은 그래야지 이 인력을 계속 잡아놓고 불안에 떨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상당히 뭐 이유 있는 이야기들인데. 네. 근데 또 하나 부분의 문제는 이 동원훈련이라는 게 이미 그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다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입영 훈련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은 시간 미수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법령적인 문제도 같이 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또 퇴소를 못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훈련을 재편성을 또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군이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어떤 사고에 대한 수습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네. 이 많은 예비군들이 다 나갔을 때 어떤 또 잘못된 풍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국민들을 예.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요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통제를 한 건 아닌가.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만약에 이런 걱정들이 있다 그러면 그 예비군 훈련 때 일단 핸드폰을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동원 훈련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쓰게끔 더 통제를 강화하는데 네. 이때 일정 시간에서 좀 지휘관분들이 조금 물론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못했겠지만 통제를 좀 해야 돼. 언론 통제를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네. 또 동원 예비군은 들어가는 순간 군인입니다. 현역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한테 잘 있다는 안심 전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스처가 좀 더 있었으면은 이런 오해의 문제는 좀 더 덜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동원 예비군 훈련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어제 사고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그 어제 그 사고 예비군 훈련장 그 사격장 그 네. 모습이 거의 다 비슷하죠, 우리나라.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주 쪽에 있는 동원 훈련장에서 저희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사로가 20개 사로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합니다. 뭐 문제가 되는 건 사격 예형 교리를 하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문제시 삼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게 더 명확하게 됐었으면 이런 사고도 좀 줄 수는 있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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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눠봤는데요. 자, 동원 예비군 훈련 제도 뭐 일각에서는 이게 사라져야 된다. 왜 나라가 왕정 시대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붙잡아두고 군사훈련 시키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부터 이 안전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 현장 사격 훈련장에 대한 안전 미비점 지적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래도 이 동원 제도는 없어지면 안 된다. 우리 국방 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모든 예비군 훈련이 다 똑같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 지으시거나 예비군들이 이럴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은 제발 가져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비군들 중에서도 열심히 자기 그 훈련에 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빈약한 지원과 재원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차갑게 본다든가 너무 문제 있는 사람들로만 의식하게 돼버린다면 정말 이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이 예비군 제도도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네. 관심이 아니라 따가운 시선을 보내시면 발전이 아니라 그때는 퇴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민보이라는 개념을 가지셨습니다. 중앙 강군이 없더라도 지역 단위, 향촌 단위로 무장을 해서 외세에 대항하자라는 게 이미 조선시대의 실학 때부터 있었지만 뭐 실용적으로 우리가 그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동원 예비군 제도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 선조들의 얼을 어느 정도 이어서 현역의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항상 강건할 수 있는 제도인 동원 예비군 제도를 좀 우리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영철 디펜스 21플러스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